대출 관련된 규제나 이후 추가적인 규제가 지속된다면 당분간 이런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고강도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책 시행 후에 집값 과열이 일부 진정되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후속 대책을 시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수도권 집값을 잡고 과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문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손동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이러는 건데 구체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정부 어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여전히 지금도 상승 중이긴 합니다. 근데 상승 폭이 4주 연속으로 계속 좀 줄어들고 있어서 실제로 보면은 7월 21일 기준으로 서울이 0.16%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게 한 5월 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보면은 이제 서울도 뭐 성동구, 서초구, 강남구 이제 이런 데들이 좀 상승률이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오히려 뭐 한강벨트라고 하는 이제 뭐 좀 약간 아래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지역들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덜 꺾였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관망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모두 577건이었는데 그 직전주 거래량이 1,629건이었다.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센 동네는 여전히 신고가도 나오고 이런다면서요? 과거 6.27 나오기 바로 직전에 서울 전체로 0.43%로 초과열 상태였는데 지금은 0.16으로 내려왔다지만 여전히 소수점 0.1대이기 때문에 과열이거든요. 통상적으로 0.05 언저리일 때 결국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 나와야지 그냥 명목 성장률만큼 가는 수준의 안정적인 시장이거나 하는 건데 지금도 과열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신고가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올라온다는 말과 같아서 그래서 지금 완전히 안정적이다. 6.27 대책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뭐 완전 냉각될 거라고 뭐 단언하기보다는 급등세를 좀 막았다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효과는 확실히 나타났고요. 일각에서 얘기했던 역풍선 효과. 네.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좀 체크해 보니까 7월 초 첫째 주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도 특히 뭐 노원구 같은데 이런 데들은 또 분당도 마찬가지고 호가들을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고 거래도 실제로 상승이 조금 더 많은 뭐 55% 이 정도로 첫 주는 버텼는데 7월 8, 9일, 10일 이후로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안 먹혀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20일 정도 더 지났는데 이제 한 달이 됐잖아요. 7월 3주, 4주 들어서는 완연하게 수도권도 이제 하락거래로 완전히 들어오고 매수 심리는 일단 반토막 났고요. 가격은 선호단지, 신고가 나온 선호단지는 호가가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노도광, 그러니까 8개 구죠. 강남 3구하고 마용성하고 뭐 동작, 광진 정도 빼고는 다 지금 하방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도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풍선 효과는 이제 없다. 문재인 정부 때도 대출 규제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나온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규제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비가계에 대해서는 비가계는 사업자 대출이나 법인 대출을 말하는데요.
이런 비가계 부분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7.10 대책 이후에도 또 그 전에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항상 풍선 효과가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27과 그 후속 대책들을 보면은 그냥 비가계 쪽으로 튀는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은 그런 비가계 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 전수조사하겠다 이러면서 더 세게 눌러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계와 비가계 그리고 차주적인 기준으로도 이런 게 다 나누면서 가계대출 전반에 걸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냈다는 점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6억으로 묶은 거하고 네. 툭 들어간 거. 네, 그죠? 갑자기 시행한 거. 네. 네. 그게 제일 그것도 효과를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6억 대출 제한도 가액으로 처음 네. 손동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6.27 6월 28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근데 항상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우회로가 있으면은 글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우회로도 막아버렸다는 점에서 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면은 또 다른 규제를 하겠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가 있겠습니까? 금융위원회가 일단 여러 가지 네. 대출을 시나리오를 매뉴얼을 다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 뭐 어떤 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고른 게 이번에 대책인데 그러면 사이드에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강력하게 한다는 거는 정부의 의지에서 금융위원회가 지금 사실 중저가 주택이라고 할까요? 10억 정도의 주택은 지금 살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이 부분이 풍선 효과가 있으면은 또 강력하게 뭐 4억, 3억 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강남에 이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6억으로 딱 끊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강남이 워낙 뛰다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언론에서 얘기했던 역풍선 효과. 이게 뭐 6억, 7억짜리 갑자기 10억, 11억, 12억 되면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아, 이 지역은 묶어가지고 핀셋으로 대출 액수를 갖다 4억 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뭐 보관도 있다고 보고 전세에 대해서도 보고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전세 그 금액 자체가 5억인데 지금 그 한도도 줄일 수 있잖아요. 사실 의지만 있으면. 그랬을 때 시장에는 강력한 신호가 되거든요. 투자자분들은 다 아세요. 5년이나 남았잖아요. 네. 정권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게 예전같이 지금 5년 동안을 버틸 수 있을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실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낼 수 있는 거는 시장이 너무 죽으면 안 되니까 연착륙을 바라는데 공급 대책과 이런 거를 던지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나리오는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최악의 경우에는 보유세도 던질 것 같아요. 바로 시행을 안 하지만 뭐 앞으로 국가의 재정이나 이런 형태 선진국 형태를 봤을 때 보유세는 앞으로 조금 올리고 거래세나 양도세는 줄이는 게 선진국형이다라는 신호만 줘도 제가 볼 때 투자자들은 매물이 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세금으로 쪼진 않겠다 이랬었잖아요. 뭐 조세와 관련해서 큰 변혁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금은 사실 집값을 잡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이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인데 그냥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성향의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금융위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금융위도 대통령 공약상으로는 폐지 분리가 되고 금융 소비자원이 만들어지고 기재부 흡수되고 없어지는 거였는데 지금 역설적으로 부위원장도 오히려 더 승진을 시키면서 금융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저는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은 의견은 언제든지 바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과거에 그런 발언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또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가 좀 네. 사실 실패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제가 국민들한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양도세 중과 이런 걸로 과격하게 뭐 집값을 잡겠다는 건 얘기가 아니었다. 맞아요. 그러나 네. 보유세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또 셀러리맨들이 공정과세를 많이 외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집값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대적할 말이 없어요. 어디에서나. 재산세, 종부세. 그걸 우리가 좀 예측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또 하나 확인해 볼 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한 2, 3년 전에 얘기 나왔던 LH의 뭐 구조적인 개혁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언론에서 보기에는 LH의 가장 수익 모델이 주요한 게 이제 신도시 택지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내는 거였잖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좀 하지 말라는 얘기로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 택지를 팔면서 이제 건설사에게 이제 마진 LH가 일부 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건설사가 거기서 이제 재마진을 붙여가지고 파니까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나니까 이거를 좀 하지 말라 하면서 뭐 이제 언론에서는 뭐 싱가포르 모델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말씀드리면은 싱가포르 모델이 있고 일본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LH가 직접 하는 모델인데 일본에 또 UR이라는 그 단체 그 조직이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LH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실제로 뭐 유명한 곳이죠. 뭐 공실, 뭐 유령도시라고 하는 다마신도시나 이런 데를 개발했던 실제로 이제 했던 곳인데 이곳이 최근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임대주택 개발 운영 관리하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신도시를 택지를 개발하는 그걸 많이 줄이고 실제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임대료나 수익이라든가 그런 걸로 하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LH라는 회사도 언제까지 수도권 택지를 팔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좀 이제 인구 구조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LH의 부채 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160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LH가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데는 자기들이 손해가 발생하니까 신도시를 팔아가지고 그 이익으로 메우는 구조를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국토부랑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운영 방식, 뭐 인력 구조, 뭐 전반적으로 뭐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네. LH 개혁은 성공하겠습니까? LH는 임대주택을 지면 적자 구조는 발생하는 계정이 있고 주택을 매각하면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공공의 사업이니까 사실 따로 별도의 계정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계정을 별도로 두고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LH 자체에서 무리해서 이렇게 막 택지를 바깥에 일부러 팔고 LH 매입 약정 같은 것도 비싸게 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공기업 평가가 있잖아요. 평가를 하면은 A에서 D 뭐 이렇게 등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직원분들의 상태를 제가 조금 여러분이 알아보니까 등급이 한 등급 낮아지면요. 페이가 뭐 7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바로 깎인답니다. 그러니까 LH 계신 분들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계속 적자 구조니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구조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딴 데서 이렇게 LH 사태처럼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건설사한테 뭐 입찰하고 이럴 필요 없이 뭐 싱가포르의 모델 이런 거 떠나서 우리 의료보험 잘하듯이 그냥 하청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뭐 입찰에 들어가서 부대 비용, 마케팅 비용 이런 신경 안 쓰고 그럼 분양가가 낮아질 거고요. LH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토지 보상을 했는데 하청 시공비만 딱 정해지고 적정 마진만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가 개정이 별도로 된다라면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급을 계속 하니까. 이런 형태로 근본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접근한다라면 제가 볼 땐 개혁은 크게 어렵지 않다. LH가 어떻게 개혁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완전 달라질 수가 맞습니다. 있는 게 그 송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이 어쨌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일본의 차지법도 1921년 제정한 것이 결국 89년 일본 중앙냉장이 교체가 되고 일본 부동산이 붕괴한 게 92년인데 92년에 다시 차지자가법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 바꾸면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종전의 차지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너무 세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2차 대전으로 군진들을 징집을 하다 보니까 미망인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베이스에 임차권은 아주 높고 대신에 재산세제와 관련한 보유세는 극도로 낮게 유지하면서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매매가는 올라가니까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좀 그 임차권의 부분은 다르지만은 낮은 재산세와 성장으로 매각 차익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이 안 나가더라도 어차피 집값은 오르니까 그리고 보유세는 없으니까 그게 양해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90년대 초에 일본 부동산이 붕괴가 되면서 차지법을 바꿀 때는
임차권 그때부터 성장이 없다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택의 매매값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없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임대 현금 흐름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준비하게 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임대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를 촉진해야 돼서 그 기관들 다 바꾸고 그다음에 차지법 바꾸고 그 지금 유명한 빈 땅에 대한 도심 내 나대지에 대한 보유세를 폭발적으로 높여가지고 그거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면서 92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주택 200만 채가 건설이 된 게 지금 1000만 채 정도가 쌓이면서 지금 일본식 주택 임대차 업체, 전대차 업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90년대 전에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뭐 가지마, 시미즈, 다이세이 같은 유명한 건설사가 있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그 다이토 신탁을 포함해가지고 전대차 업체들 막 100만 채를 갖고 있는 임대 전대차 업체들이 나왔고 얘네들이 일본의 임대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처럼 우리 오면은 뭐 레오팔레스 오시면은 100만 채가 있는데 거주하고 싶으신데 그냥 언제든지 이사 가실 수가 있고 이 임대 계약하면 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아주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LH한테 하라는 것도 그런 건데 땅을 팔고 하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LH가 다 하고 저희가 시행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러면은 프로젝트 리츠 만들어가지고 시행사 다 붙여줄 테니까 그 리츠 만들어서 시행한 다음에 건물도 짓고 그걸 운영까지 하고 그중에 몇 개 묶어가지고 상장까지 하고 그걸로 회수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다시 자본 재투자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LH의 부채 문제도 지금 자산이 없어서 문제지. 그 일본 정부도 부채가 GDP의 250%라고 하지만 왜 별 문제가 없냐? 일본 정부의 자산이 많거든요. 결국엔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문제가 있지만 가계 자산이 더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근본적으로 아직 그 완전히 터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산 사이즈를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자산을 취득하고 LH는 심지어 시장 조성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검단 신도시 만들었는데 검단 신도시 발전 안 될 것 같으면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검단을 더 키워버리는 것처럼 그렇죠. 시장 조성이 되는 그런 결정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을 팔지 않고 운영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크게 바뀔 것 같은데 제가 시장에서 의구심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거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기획하는 분들은 개혁 레벨까지보다는 좀 개편 정도로 멈추면서 그냥 LH 좀 혼내고 이러면서 끝내지 않을까 하는 거고 결국은 그 대통령의 눈이랑 그 일을 하는 실무자의 눈 간의 갭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게 얼마나 메꿔지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 이제 또 나올 게 공급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공급에 대한 거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신도시를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도심 내에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 네. 도심 내에 유휴 부지가 어딨나?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중에 아시겠지만 조합원이 동의가 안 되면 암만 정부가 지원을 해도 동의하기가 힘들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조합원이 동의가 다 됐는데 사업성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홀딩된 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사업성을 높여줬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또 공공기여 강화 원칙은 또 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공공에도 합당한 그 현장들은 지원해주고 도심 내에서 하겠다는 개념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이 고밀도 복합 개발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 주차장 처음에 지하에다 한다 그랬을 때 처음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오리동 주민센터처럼 주민센터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새로 지을 돈이 없으니까 구로구청장이 SH하고 LH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야 여기다 위에다 짓고 거기에 수익 나는 것을 이거 새로 지어주라. 그래가지고 청년주택 200채 가까이를 새로 주민센터도 새로 고치고 싹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공공부지가 우체국부터 해가지고 학교부터 해서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산 같은 거 있잖아요. 용산공원. 공원이 이 면적이 제가 미국의 뉴욕의 그 센트럴 시티파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시 면적 대비 비중 있잖아요. 이 용산공원이 조금 더 많아요. 한 3분의 1 정도가. 모듈라 주택을 갖다가 지어주면 그럼 나중에 용산공원이 지금 차근차근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오래 걸리잖아요. 몇십 년. 근데 빈 땅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스텝바이로 가면 나중에 뭐 혹자가 얘기하는 인구가 줄면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 가면 모듈라 주택 철거하면 되잖아요. 조립식이니까. 그럼 그 숫자가 용적률을 조금 주면요. 뭐 3만 원, 5만 원 가볍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마 우리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개를 지금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급이 빨리빨리 되겠습니까?
이제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듈러 공정은 건식 공정이고 그 다음에 조립 공정이기 때문에 습식 공정의 한계를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공급을 도심 내에 좀 빨리 하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항상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한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해 왔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정부에서 뭐 규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촉진을 해본들 어차피 한 3년은 내리멸실이거든요. 4년 차부터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정권 5년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촉진한다 하더라도 정권 말기 돼서야 준공되기 시작하고 오히려 멸실되는 3년 동안에는 임차료가 올라갈 만한 요인이 더 많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그냥 진행하게 놔둘 것이고요. 그래야지 소위 시장에서 선호하는 뭐 양질의 주택들이 도심 내 공급된다는 그런 게 충족된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질적인 순수 임차주택 공급은 공실과 나대지, 그다음에 3기 신도시의 고밀도화, 그다음에 건축을 더 속도를 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분양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디는 정말 집값이 최고가 찍고 있는데 어디는 지어놓은 집이 팔리질 않습니다. 예. 이 미분양 지금 구체적으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방이 준공후 미분양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뭐 꽤 오래된 추세고요. 5월 말 기준으로 27,013가구, 그러니까 전월보다 2.2% 늘어났는데 이게 2013년 6월이죠. 그러니까 한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가장 안 좋았던 그 시기 이후 최다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2023년 8월부터 거의 한 2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거의 한 83%가 지방에 몰려 있다. 보면은 뭐 대구, 경남, 경북, 부산, 뭐 웬만한 뭐 지방들은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집을 사고 다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원인이 이겁니까? 미분양이 늘고 있는 주요 원인? 근본적으로 미분양은 지방에 대한 선호가 낮아져서 그렇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지방 선호가 낮아졌지만 서울 선호는 굉장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지난 3년간. 특히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을 가장 많이 바꾼 게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 같은 그런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장기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는 그래도 내일 오르겠지가 아니라 그래도 한 10년 정도 장기간을 내다봤을 때 이게 꾸준히 우상향할 건가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사게 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지방소멸이 더 가속해진다는 그런 리스크랑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수도권으로 그 진입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분양도 뭐 67,000호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미분양도 신고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그 곱하기 2는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못 버티니까 신고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고 숨긴 것도 많다 보니까 3,000세대 매입해주고 이러면 일부 없어지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비선호가 남아있고 더 강화가 됐다는 거 그런 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부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라는 걸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그 수도권 미분양이 한참 심할 때 2013년도쯤에 허브가 도입해가지고 좀 재미를 좀 봤던 제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50% 가격에 사는 거죠. 그랬다가 일정 준공을 일단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건설사에 환매해서 분양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설사가 막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분양가의 80%에 팔았다. 그럼 50에 했던 거를 80% 팔면 30%를 건설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8월 중에 이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매입 공고를 낸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안 정해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거는 건설사가 아예 준공 미분양이 아니라 준공전 미분양 대책인데요. 왜냐하면은 공사비 정도 50%라는 거는 공사비 정도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공사비도 못 받아버리면 건물도 못 올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4억에 지방에서 분양하려고 하는 주택이 아예 미분양이면 건설사 기준으로 수치가 빵원인데 2억이라도 주면은 지을 수라도 있다 이 말이고요. 짓게 되면은 그리고 그거를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파는데 만약에 시장이 좋아져서 그걸 다시 3억에 팔게 되면은 그러면은 건설회사 입장에는 그 팔았던 가격이 2억이니까 2억 플러스 이자비로 다시 사온 다음에 즉 한 2억 1,000만 원 주고 사온 다음에 시장 소비자들한테는 한 3억에 팔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가 지어지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지어지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안 되고 아예 그냥
건물도 못 짓고 부도나는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중공전 미분양을 위한 소위 시공 촉진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듣는 분들은 아니 미분양이 전국에 저렇게 많다는데 왜 공급은 딸린다고 공급을 자꾸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공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한 네. 축으로 묶고 지방하고 광역시는 이제 별도로 이제 분리해서 보셔야죠. 지금 우리가 미분양 문제는 주로 지방 광역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애를 쓰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계속돼야 되고 서울 수도권은 미분양 문제는 사실 분양가만 좀 낮추면 소화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공급 정책을 정할 때 이번에도 뭐 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도 좀 분리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분양 대책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방의 균형 발전의 정책이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미분양은 자동 해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라면 자체적으로 정리 수순을 거친 다음에 택지 가격이 낮아지면 그 다음에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수요 부담 가능한 분들이 접근성이 균형점을 찾는 가격 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자동으로 해소가 되는 것인데 과연 현재 어떤 추세가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 구조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도기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 4년 안에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시장 논리에서 결론은 1번이 되는 것이고 정부는 사이드 지원해서 그치는 게 미분양의 답이지 정부가 많이 개입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 말이에요. 네. 이게 똘똘한 집 한 채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1가구 2주택 정도까지만 풀어주면 네. 3주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똘똘한 한 채가 갖고 있는 사실 혜택이 너무 큰 게 사실이고 그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가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법인이나 뭐라고 비교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가 말 그대로 비교 불가로 유리하거든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장기 보유 공제라는 거를 10년 30%에서 10년 80%로 늘려줬는데 5월에 이제 이게 한국에 한번 화두가 된 게 압구정 대형평을 130억에 매도를 했는데 이제 매수 금액이 17억이었고 장기 보유 공제를 받으니까 매각 차익이 113억이 나왔지만 비과세와 공제를 다 받아가지고 거의 한 90억이 빠졌고 세금은 8억을 냈거든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이제 7%대가 됐는데 100억 정도의 이익을 벌었을 때 법인세는 26.2%를 내고 있고 주식 대주주도 양도세 27.5%를 내고 있지만은 부동산은 공제로 80%가 빠지니까 세금이 아무리 높아봐야 8, 9%라는 거라 가지고 주식 법인을 통해서 건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토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똘똘한 채가 너무 세법상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다른 주택에서 오는 거를 넘어가지고 지방 빌딩 매도자들이 오고 지방 토지 매도자들이 오면서 주택에 이제 과열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1주택에 가액 제한이 없는 그 혜택이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전 이것도 되게 사소하게 그냥 공제 상한을 12억으로 설정한다던가 이러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끝날 문제라고 액수로 저는-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공제금 80%는 두지만은 공제 상한을 12억으로 두면은 그러면 한 30억 이하 주택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똘똘한 채에 대해서 완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던 거가 이제 지금은 지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절세의 스킴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면서 전 자산군이 요걸 통해서 절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3년간 좀 이해 못할 랠리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한번 전망해 볼까요?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본인이 말씀하신 게 맛보기인데 맛보기 다음에는 뭐 본요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요리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좀 본요리가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장기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의적절하게 나오는 그런 수요 대책과 공급 대책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한국의 거시적 그런 지표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뭘까요? 세금 빼고는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의역을 해보면. 왜?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블랙홀이 돼버렸잖아요. 대한민국에. 올 연말은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 대책을 던지고 연초에 분명히 그 빠르면 종합대책이 그 전에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초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게 나왔을 때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반기뿐이 아니라 내년부터 차후에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사려는 분들도 있고, 요 살던 집 팔고 업그레이드 하려는 분들도 있고, 전월세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말이죠. 시장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이클이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정부의 방향성을 일단 정해졌고 중요한 건 암만 여러 가지 규제책을 던지고 해도 실제로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공급이 없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급 대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하고 아까 말씀 나눴던 도심 내 고밀도 복합 개발을 포함한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모든 분야에서 종합 대책이 나오는 걸 보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왔는데 급히 쫓아가시거나 추격 매수하는 거는 이 부동산의 가격 차가 크지 않습니까? 인력이면 사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5년 쓸 거 쓰고 모아야 인력 모으거든요. 큰 돈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3기 신도시 대책이 추석 전에 나올 거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난 다음 그동안 말씀 나눴던 여러 가지 종합 대책 이런 분위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시장에 접근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굳이 급하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추석이 지나면은 조정이 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좀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들어가시면 되고 또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라고 있어요. 이왕이면 그 지역에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그 매수 대리 제도 자격증을 따거든요. 그럼 그분을 통해 가지고 경매를 내가 모르지만 좀 경매 지역에서 살 거니까 좀 집값이 좀 저렴하게 인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급하신 분들은 접하시고 다주택자분들은 포트폴리오 재구성하실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실수요자분들이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는 좀 조급하게 사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는 좀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을 지켜볼 만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정책을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게 자산 사이클에만 맞추면은 본인 그 삶의 사이클에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는 내년에 학교 가는데 아니면은 저희 뭐 이사 가가지고 어디 취업을 했는데 이런 자기 삶의 사이클에 원래 주택이 맞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 시장이 안정적이면은 자산 사이클을 잇고 자기 사이클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개봉한 넷플릭스 영화 84제곱을 보면 거기서 보면은 주인공이 11억에 영끌했다가 8억 7천으로 빠지니까 그렇죠. 그 배달 알바 뛰다가 결국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리스크라기보다는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리스크인데 그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내가 이 주택을 반강제로 처분하게 되는 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보다는 여기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면 아니면 내 원리금이 얼마나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떤 부담을 느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현금흐름 관리를 하시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의사 판단하시면은 설령 얼마 빠져도 나는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빠지고 내가 월세 부담 조금만 늘어나도 나는 더 이상 못 버틴다 이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좀 무리한 취득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배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뢰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실수요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